장마철에 캠핑을 간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저는 이제 이해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일단 나 친구들하고 좀 놀러서 캠핑 계획을 잡았다가 갑자기 야 이번 주말에 비 온대 우리 연기하자. 취소하자 이런 얘기 우리 흔히 하잖아요.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뭐 언제든지. 그래 이번에는 좀 비도 오고 한다니까 좀 날도 덥고 한다니까 좀 취소하자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1년 12달 주시장이 열리니까 1년 12달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굉장히 큰 오판입니다. 지금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어떠한 경제학자도 어떠한 정책 당국자도 어떠한 투자자도 애널리스트 분들도 미래 예측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 좀 지켜봐야죠. 일단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은데 대부분의 확률로 봤을 때 비에 젖어서 쫄딱 비 맞을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이럴 때는 지금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낫죠. 그리고 결국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해 쨍쨍하고 청명한 날씨가 분명 올 겁니다. 그때 친구분들하고 놀러가서 즐겁게 놀아야지. 지금 만약에 비 쫄딱 맞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못해 어떻게 뭐 비에 좀 다치기라도 한다라면 뭐 신용을 지금 쓴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 다치기라고 한다라면 나중에 친구들 다 놀러 갈 때 야 나는 좀 그때 발목 삐어가지고 못 놀러 가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멈추는 것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여러분들 그 참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2020년 2021년에는 쉬는 게 어딨어? 주말에도 비트코인 해야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게 지금 맞아요. 지금 물려있는 분들과 신규 투자하려는 분들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보죠. 물려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면 더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지금 오늘 아침에 저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테크 주식들 미국 테크 주식들의 그 기업들의 해고가 급증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뭐죠? 기업이 종업원을 자른다라는 건 물론 미국은 이제 자유롭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자른다라는 건 뭐죠? 자신들이 봐도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기업에서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가장 먼저 줄인다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우리가 기업이 성장세가 지금 주춤해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테크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기업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냐 아니냐.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면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이 테크주들이 성장세가 멈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봐왔던 밸류에서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 체크가 필요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팔아라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추적 관찰해서 나중에 이제 턴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2300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사례를 보면 증시가 올라오면 2500까지는 다 같이 올라옵니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다 올라와요. 근데 2500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가는 놈은 계속 가고 못 가는 놈은 그때부터 못 가. 그때 교체 매매하셔야 돼요. 지금은 교체 매매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2500까지 올라올 때는 지금 물론 이제 상대적인 개념은 있지만 다 올라와요. 다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교체 매매할 거를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현금 있으시면 지금 최고예요. 최고. 현금 있으면 최고예요. 그거를 헛되이 쓰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조정기에는 현금이 왕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어떤 SNS에 돌아다니죠. 우리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예금만 하고 있었던 사람과 투자를 했던 사람의 지금 현황이 어떻죠? 특히 이제 코인 했던 사람들 2020년과 2021년에 코인 했으니까 몇 배를 벌었 물론 잘 빠져나오신 분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치면 몇 배를 벌었다고 해서 친구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명품 소비하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다 그 돈 다 날라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야 너는 예금밖에 몰라. 나는 몰라. 예금밖에 몰라.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과소비했나요? 절약하고 저축하고 따박따박 야 은행에 놔두면 돈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까인데 무슨 저축이야. 아니야 난 그냥 적금할래. 꾸준히 했던 분들 지금 상황이 어떻죠? 그분이 최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움직이지 말고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면 돼요. 따라서 현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선택지가 넓어진 겁니다. 종목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선택은 뭐예요?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목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위에 선택지가 있나요? 팔 거냐 버틸 거냐. 근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주식을 살까? 채권을 살까? 코인을 살까? 부동산을 살까? 은행에 특판 예금이 3, 4%짜리 나오는 특판 예금을 살까? 선택지가 넓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의 안정화죠. 지수의 안정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신용 물량들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 물량, 그 수급.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근간은 뭐냐면 기업의 실적이죠.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수급이 어떻게 붙느냐. 여기에 이제 심리적 요소가 붙으면 버블이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은 중요한 것은 일단 중요한 게
실적이 흔들리는 주식들이 많잖아요. 이 실적이 안정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수급도 안정돼야 돼. 수급도. 2020년 이후에 수많은 동학개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매물대를 쌓아놨어요. 우리가 이제 2020년 3월과 비교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경기가 그때 당시 주식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만 했어요. 그때 당시 신용잔고가 한 7, 8조였어요. 그게 이제 이 3월, 15일, 16일 털릴 때 5조까지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용잔고가 몇 조죠? 뭐 지금 한 17조 정도 되지만 그 전에 거랑 대략 평균 한 20조 정도거든요. 신용이 늘었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정리가 좀 돼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금액 자체로만 놓고 봐도 절대 금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식을 한다라면 주위에서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누가 주식한다라는 거 얘기 안 했죠. 지금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2020년에. 그래서 국민운동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엄청납니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 2020년 고점을 뚫으려면 유동성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지금 2020년, 2021년에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초보자들이고 주식이 된다니까 들어와서 물려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 절치부심해서 내가 주식을 영원히 해야 되겠다라는 분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제 주위에서 보면 이제 지겨워. 주식이라는 게 무서운 걸 알았어. 올라오면 난 팔 거야 라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건 매물대죠. 그걸 뚫고 올라가려면 2020년과 2021년보다 거래량과 유동성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전 국민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2020년, 21년에 뛰어들어서 이미 다 내 소중한 돈들 어렵게 적금 들었었던 3천만 원, 5천만 원이라는 돈들이 다 묶여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유동성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당 기간 필요해요. 증시에서 보면 그게 소화되는 손절 나와야 되는 우리가 2015년, 16년도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시대를 생각해 보시죠. 그때 당시에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어요. 모든 주식은 제약바이오였어요. 근데 그 제약바이오 휴유증이 지금까지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때 고점을 못 들러는 주식들 지금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에서 내가 주식을 산다라기보다는 지금 공부에 집중하세요.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잘못된 거 접어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놔두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부터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 주식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주식을 샀는지 그리고 이 주식이 지금 어떤 현황인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복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주식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면 그 부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머리 아플 때 공부한다? 날도 더운데 공부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돈 벌려면 그 정도 노력하셔야죠. 여러분들 이 더운 날에 이 장마철에 10,000원 버스, 10,000원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잖아요. 그래서 월급 받으시잖아요. 그 정도 노력하셔야 여러분들의 자금이 불어날 수 있어요. 머리 아프니까 닫아두고 술이나 마시고 계좌 여러분이 겁난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주가가 올라오면 남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주식에 대한 진가를 발휘해서 사주면서 올라오면 이제 올라왔다. 남들이 해주기 바라는 건 뭐죠?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투자인가요? 방치지? 일단 과거는 잊자고요. 과거를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살아남겠다라고 하시겠다라면 공부하셔야 돼요. 절치부심하시고. 돈 깨져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회해야죠. 이 시장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보내면 다행히도 지금 증시가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공부를 차근차근 지금부터라도 하시고 나서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가장 공부해야 될 것 중에 뭐냐면 기업을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도 공부하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이 물려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스크 관리 아닐까요? 그죠?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똑같이 깨질 수 있다는 걸 이제 경험하셨잖아요. 다 돈이 되는 2020년, 2021년 초반, 특히 코인 같은 경우 2021년까지 왔고 서학개미도 2021년에 봐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깨질 때는 얼마큼 무섭다라는 거 아셨잖아요. 물론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해서 긴 시간으로 보면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데 그건 미래는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들 단순하게 봤을 때 최근에 그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10년 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랑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가 바뀌어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던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등장했잖아요. 그럼 10년 뒤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지 어느 누가 장담하죠? 그걸 버티려면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확신. 남들이 얘기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확신. 근데 우리가 그런 거죠. 그 확신을 갖는 과정에 있어서 저도 그래요.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것만 집중해서 보게 되죠. 유튜브도 이 종목에 내가 이 종목에 물려있는데 그럼 이제 검색하다 보면 유튜브가 뜨잖아요. 블로그가 뜨고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만 보게 되고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리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 말은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안 좋다 하는 것도 일정 부분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감정적으로 얘기하나? 어떤 논리로 얘기하나? 이런 논리가 있었네? 그러면 이 논리가 일정 부분 필요한 거 아니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무상증자 가지고 주가가 올랐잖아요. 한 종목이.
그때 제가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건 심리적인 요소다. 조심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콧방 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뭐 다 노토스 주가 어떻게 돼 있죠? 노토스를 사면 올라간다. 그때 방송에서 노토스 얘기만 했어요. 한 일주일을. 노토스 사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토스 주가 어떻게 돼 있죠? 거기서 한두 번 먹고 빠져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노토스를 갖고 계셨던 분들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그때 당시에 제가 노토스 사면 안 된다라고 한 얘기는 듣기 싫은 소리죠. 당장 오늘 사서 내일 상가 먹으면 되는데.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균형적인 어떤 시각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쓴소리 하는 분들을 좀 보세요. 왜 주가가 빠졌는가? 그 쓴소리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일정 부분 맞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도 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종목을 받고 그렇게 안 좋은 걸 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 주식이 팔아서 지금 떨어진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사람 논리가 너무 허접하거나 논리 근거가 안 된다면 그 주식은 올라갈 오히려 요소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올라가면 어떡하지? 갑자기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그럼 그때 좀 더 주고 사세요. 확인된 상태에서 야 이제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면 10,000원에 살 거 앞으로 이게 12,000원, 13,000원, 15,000원 갈 거다라고 보면 10,000원에 살 거 확인하고 11,000원에 사면 어떤가요? 오히려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때 10,000원에 샀어야 되는데 내가 10%나 더 주고 사네 이 바보야. 그때 샀었으면 지금 뭐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그건 인간이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0,000원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10,000원에 살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나요? 못 찾아요. 그럼 그런 거 후회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심리를 배우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오지 않는 미래, 떠나버린 버스에 대해서는 자꾸 잊으세요. 저 그 훈련 덕택에 저는 안 좋은 상황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이제 그 훈련이 돼 있으니까 빨리 잊어버려요, 그냥. 그걸 갖고 그러니까 저도 젊을 땐 그랬어요. 대리 때만 하더라도 주식을 팔았는데 그 주식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그거 계속 옥가창쳐 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팔았을까? 이걸 왜 팔았을까? 근데 그러다 보면 딴 종목을 못 봐요. 거기에 심리에 꽂혀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할 일 없으면 지금 이런 장 같은 경우 증권사 직원들 출근해서 그냥 모니터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화면 놓고 요때 샀었으면 요때 팔았었으면 대박인데 여기서 레버리지. 근데 지금에서 그런 판단 못 내린다면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때 달러를 사놨었으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엔화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엔화가 이제 지금 약세니까 언젠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엔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 결정 못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 초로 여러분을 데려다 놓는다고 한들 그때 달러 살 수 있을까요? 지나고 보니까 달러를 샀었어야 된다. 또 지나고 보면 엔화를 그때 샀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결정 못 내린다라면 과거 후회봤자 소용없어요. 자, 본론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 확인하고 사세요.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지금은 다들 불안해하는 상태이잖아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여기서 역발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산다? 그러면 뭐가 해야 되죠? 여러분이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상황이라면 남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할 때 좀 더 주고 사고 11,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면 되잖아요. 그걸 먹은 걸 위안을 삼아야지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에 있어서 자꾸 자책을 하다 보면 위축이 돼요, 사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옆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위축이 되지만 내 스스로 나를 학대하는 것과 저는 투자자들이 가장 버려야 된다고 봐요. 그 대신 이렇게 보는 거죠. 야,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투자함에 있어서. 그러면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지 객관적으로 보세요. 제3자처럼. 그래서 이거는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럼 이걸 이렇게 고쳐야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매매 원칙이 정교해집니다.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랬었더라면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보신 이후부터는 잊어주세요. 지금처럼 애널리스트 분들이 경제 전망치를 못 내놓는 경우가 참 드물은 것 같아요. 지금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1,350원 정도까지는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러면 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300원은 1,350원이 된다라면 이게 원화 약세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달러를 사기 위해서 1,300원을 과거에 줬는데 이제 1,350원을 줘야 돼요. 그만큼 우리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원화는 환율은 상승했지만 가치는 떨어진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원래 이 환이라는 것은 그 각 나라의 체력을 반영하는 게 가장 근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체력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출 데이터 한
일단 웬만큼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환은 체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저히 달러 대비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최근 장의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원래 그 시장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우리나라 체력 때문에 된다라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 원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니까 1250원이나 1200원대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보다 우리는 수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게 못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위험자산 대비 안전자산이다라고 보여지면 우리는 지금 위험자산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지금 경기가 불안하니까 위험자산을 팔아서 안전자산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약세인을 나타내고 엔화도 강세를 보여줘야 돼요. 엔화는 보통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하니까. 근데 지금 시장 지금 이제 글로벌 상황 돌아다니는 거 보면 달러만 강세로 가고 있고 원화도 약세고 엔화도 약세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볼 때 달러만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달러만 강해지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 7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한국 금리가 똑같아요.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투자자다. 미국에서 투자하는 톰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약 1억 달러의 돈이 있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한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저라면 미국 국채를 사죠. 왜냐하면 똑같은 1억 달러의 똑같은 금리라면 불안한 한국보다는 불안한 미국을 사겠죠. 그러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그러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몰리니까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지금은 역사상 처음으로 막대한 규모의 대차협회 축소 QT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2020년 7월 초에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봤습니다. 블룸버그발 뉴스인데요. 아시아에서 돈이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뭐 그런 것들을 깊게 안 들어가고 아시아 지역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돈이 간다라면 그 돈은 뭘 해야 되죠? 달러를 사야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죠? 더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똑같은 금리라고 본다라면 여기서 달러를 사는 게 맞고요. 더군다나 해외에 나갔던 돈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에 풀어줬던 양적 완화로 인해서 해외로 나갔던 돈들이 QT를 통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달러를 사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달러 가치는 더욱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7월 중순이 돼서 미국의 FOMC 7월 하순이 돼서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면 우리나라와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가 2008년에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는 차화정으로 필두로 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고 미국은 은행 시스템 문제였기 때문에 유출이 없었어요. 자금 유출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자금 유출, 지금 블룸버그 얘기처럼 자금 유출이 더욱더 심화된다라면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게 되죠?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론 수출과 수입과의 어떤 상관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지만 일단 환율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 1,300원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예측을 하면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게 1,300원 이하로 쉽게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1,300원을 기준점으로 1,350원과 1,250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이제 매달 나오는 수출 데이터 지금 무역 적자를 3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역 적자라는 것은 우리가 달러가 지금 유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달러가 유출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환 보유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건 또 환율 불안의 요소도 되죠.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정리하게 된다라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철저히 달러 대비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명심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 왜 환을 그렇게 주의 깊게 쳐다보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죠. 환을 쳐다보는 이유는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300원에서 1,200원으로 가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외국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환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투자자분이 환을 움직이는 걸 가지고 내 자산의 변동성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줬으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6만 원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1달러가 1,300원이 되죠. 그래서 6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6만 원 변함이 없지만 원화가 강세로 가게 돼서 1,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 이제 다시 돈 뺄래. 그러면 1,200원에 삼성전자 팔아서 1,200원에 환전해갖고 외국인들은 나가죠. 그럼 외국인들은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익이죠.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는데 환이 1,300원에서 1,2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략 한 7, 8%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외국인들의 투자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1,300원에서 1,200원 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1,300원에서 1,200원으로 움직이고 이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움직임이 보여야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게 1,300원에서 1,250원 왔으니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언제 또다시 1,300원 갈지 어떻게 알아? 기조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1,300원, 1,200원, 1,100원을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환은 한 달의 체력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1,3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려면 물론 이제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게 2022년 실적 데이터를 60조 영업이익에서 57조로 낮췄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23년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똑같이 57조로 낮춰버렸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성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막 57조라는 막대한 이익을 구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성장률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 문제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들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물론 상황들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1,300원이 어떤 수준이냐라고 봤다라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투자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환의 움직임을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이제 FOMC 회의가 열릴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빅스텝을 밟고 나서 75bp 지금 금리 인상을 예견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빅스텝을 밟지 않겠다라는 게 공식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실적이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썩 지금 뭐 2분기 실적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신흥국 통화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연준이 매 3개월마다 중요한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뭐냐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해요. 3, 6, 9, 12 이걸 발표를 하는데 2021년 12월 달에 발표할 2022년에 대한 경제 전망치가 4%였어요. 그때는 이제 전쟁 나기 전이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경제가 좀 돌아갈 것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물론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있긴 했습니다만 언젠가 잡힐 것이고 세계 경제는 정상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QT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1분기에 전쟁이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가뭄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터졌죠. 그래서 2022년 6월 달 FOMC 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경제 성장 목표치가 1.7로 떨어졌어요. 6개월 사이에 반토막이 났죠.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뭐죠? 미국보다는 이제 끝단에 있는 나라들. 우리 같이 이제 신흥국들 같은 지금 이제 유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미국도 별로 피해 안 받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자극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신흥국들이 더 죽을 맛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하반기 경기 전망 불투명하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전망은 더욱더 지금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지금처럼 애널리스트 분들이 경제 전망치를 못 내놓는 경우가 참 드물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예측하기 힘들어요. 지금 7월만 놓고 보더라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양적 완화 이후에 QT를 단행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동시에 금리 인상까지 한다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잘 아는 산길을 걸어가게 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 여기만 넣으면 요 언덕만 넣으면 좀 평지가 나올 것이고 조금 가다 보면 좀 내리막길 나오고 여기는 오르막길 나오고 하는 건데 처음 가보는 산을 가보면 두렵잖아요. 이게 과연 오르막길이 어디서 끝날지 어디까지 가서 내가 쉬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버블 뭐 이런 거 다 갖다 대입을 해도 지금 심지어 1940년대 1970년대 상황들을 대입해서 얘기할 정도로 이게 지금 뭐 예측 불허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녹록지 않다라는 자체를 인정하는 것도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